네, 탈중앙화 혁신 금융 세션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셜인프라테크 전명산 대표님께서 탈중앙화 혁신금융 기술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명산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발표하신 표철민 대표님하고 그 보고서를 같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화두로 좀 던지고 싶었던 말은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는 화두를 좀 드리고 사실 이게 이제 제 발표의 요약입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이 이제 한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었죠. 근데 그리고 이제 2018년에는 이제 시장이 꺼지면서 끝났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사기다 이런 이제 비판들이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었거든요. 2,2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체 시장 사이즈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경제금으로 치면은 지금 한 5배 정도, 그러니까 GDP에 아니 그 국가 예산의 5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거를 사기다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결국엔 이제 그 인터넷처럼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그 산업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 전반이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재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디파이를 좀 이제 그러니까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회를 좀 보고서 제가 느낀 건, 사실 제가 그 페이스북에 디파이가 처음 뜨면서 이제 그때도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이제 사기 같은 판이 또 벌어지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뉘앙스의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산업을 깊게 들여다보면서 그렇게 볼 수만은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디파이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결론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에 끼친 첫 번째 영향이 비트코인이고요. 예, 이건 이제 탈중앙화 네트워크 위에 디지털 자산, 가치를 가진 디지털 자산을 올릴 수 있다, 유통할 수 있다는 거를 비트코인이 증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암호화폐 산업이 태동을 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다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금융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디파이가 증명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금융이 현실화된 거고요. 그래서 가상 자산의 생태계 내에서, 그러니까 그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현실 금융의 거의 모든 모델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인프라의 진화 과정을 좀 보면, 2009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2015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컨셉을, 그런 아키텍처를 처음 제시했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가능한 화폐, 프로그램 가능한 경제, 이런 이제 개념들이 그때 등장을 했고요. 사실 여기에서 이제 탈중앙화 금융의 기반이, 그 기술적 기반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좀 초보적인 형태지만, 그리고 2017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더리움의 그 한계를 넘자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블록체인 3.0을 표방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왔고요. 이오스니, 테저스니, 코스모스, 카르다노, 그 이외에 이제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2017년부터 18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폭락하고 그 겨울 같은 시점에 다양한 디파이 서비스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다오가 17년에 했고, 유니스왑 지금 이제 거래소로 이제 가장 큰 그러니까 유니스왑이 특정 시점에 코인베이스보다 거래량이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규모의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WBTC라는 이런 게 2018년, 그래서 18년부터 이런 모델들이 하나씩 이제 시장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2020년 중반에 디파이 서비스가 폭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앞에서도 보신 표이지만 보시면 이제 17년부터 이렇게 했다가 밑에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거의 뭐 한 3년 정도를 이제 그 바닥에 있다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작년 8월 정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디파이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좀 그 뭐 1년 정도로 보면은 대략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의 기술적 요소들을 보면 일단 탈중앙화 메인넷이 있어야 되고요.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시도하는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제 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라는 걸 전제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신뢰성이나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보증할 수 있는 가치의 어떤 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평가가 굉장히 낮아졌다. 예, 그게 저는 좀 어디서 확인하진 않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라이빗 블록체인 위에 금융을 올리는 케이스들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게 표방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프라이빗을 운영하더라도 우리는 프라이빗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신뢰를 깎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 주체가 언제 배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예, 그래서 이제 거의 신뢰라는 부분에서는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우위를 지금 차지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더리움 위에 그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신뢰도 때문에 그래요. 예, 탈중앙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투명하게 공개된 스마트 계약, 스마트 컨트랙트가 코드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소스 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 그 주소를 찾아가 보면은 코드들이 작동하는 코드들이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실제로 말한 대로 구현되어 있는지, 이 코드가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코드 안에 뭔가 숨겨놓은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소프트웨어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검증하더라도 뭐 오류나 이런 걸 다 찾아내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소스를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투명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다른 신뢰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금융이 밖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에 금융은 블랙박스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작동시키는 분들만 아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죠. 근데 여기는 그 로직이나 메커니즘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지갑, 그 개인 지갑에서 이제 그러니까 거래소 연동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탈중앙화 거래소, 아까 말씀드린 유니스왑 이런 것들이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그러니까 P2P 거래, 프로토콜 기반으로 P2P 거래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가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 AMM이라고 해서 그 자동화된 마켓, 그 시장 조성 기능을 구현을 하면서 유니스왑이 이제 갑자기 그 폭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이제 거래소 이런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냥 그 거래가 없을 경우에 그 중간에 이제 호가를 메꿔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채워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통상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알아서 이제 뭐 거래 금액이 비면 이제 보니까 아비트리지 거래 뭐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탈중앙화 거래소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장치를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AMM이라는 그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제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디파이, 그러니까 탈중앙화 거래소가 작동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1, 2, 3에서 지금 이제 3 버전까지 와서 지금은 거의 중앙화된 거래소와 거의 흡사한 형태까지, 예, 거의 이제 모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정도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버넌스 장치인데, 이게 그 디파이의 그러니까 뭐 특정 이제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면은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스를 그러니까 정책을 변경한다든지 업데이트한다든지 이럴 때 이제 그 어떤 이제 권한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권한을 아무나 실행을 하면, 그러니까 뭐 만든 사람이, 내가 개발자니까 내가 실행을 하면 사실 이거는 이제 중앙화된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어떻게 탈중앙화할까를 고민을 하고, 그래서 거버넌스 장치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제대로 된 프로젝트들인 경우에는 민주주의라는 컨셉과 같이 가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사이즈가 더 커지고 이런 이제 선순환 구조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제 전통 금융 서비스에서 예금, 뭐 결제, 대출, 외환, 뭐 투자, 신탁, 뭐 이런 이제 영역들이 있는데 디파이 금융 서비스에서도 이 영역들을 지금 다 실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뭐 최근에 외환까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그 디파이 서비스에서 그 디파이 서비스를 구성하는 어떤 그러니까 단위를 보면은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 리더 대개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거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가에서 이제 트레이딩 하던 그런 이제 뭐 수학 다루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프로젝트 참여해서 이제 뭐 리더 그룹이라고 그냥 통상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더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에서 발행한 토큰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 토큰 보유자들 이렇게 있고요. 예. 근데 그러니까 기존 금융하고 다른 거는 그러니까 아주 잘라서 말씀드리면 개발자하고 토큰 보유자들 이외에 관리자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은행에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몇천 명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 업무를 다루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단순하게 잘라서 말씀드리면 개발자하고 토큰 보유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디파이 쪽에서 어떤 경우 이제 수익률이 사실 현실과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요소는 관리 인력에 대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비용이 다 아주 괜찮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다 사용자들한테 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금융의 관리 주체를 코드화해서 작동시키는 순수한 디지털 금융이 여기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고 금융도 이제 상당 부분 디지털 전환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회의 많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제 더 가속화될 텐데 그때 이제 그럼 금융 쪽은 어떤 모습이 될 거냐라고 해서 저는 이게 그 선행 모델이다. 디파이에서 보여주는 모델들이 미래 금융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보여주는 선행 모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가상자산 산업에서 이제 좀 이제 전문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비판 내지는 어떤 이제 평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본원 통화만 있고 여기선 신용 창출이 안 된다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으로서 작동하기에 안 맞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디파이가 등장을 하면서 가상자산 생태계 내에서 금융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평가고 그래서 유동성을 창출하는 로직들이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담보로 넣고 그 가치만큼 또 뭐 아니면 그 절반의 가치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또 다른 토큰을 받아서 그것을 시장에 유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표철미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또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또 파생된 걸 낳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면서 실제 현실 금융과 되게 비슷한 유동성 창출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창출된 그 전체 사이즈가 지금 50조로 이제 시장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동 로직이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는 신뢰를 하지 않아요. 예,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기존의 금융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기존의 금융은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맡기고 이 돈이 어떤 로직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나한테 이자가 나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냥 맡겨놓고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사고가 나도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 소스가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이야기한 것들을 구현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미 소스가 공개되어 있고 알려진 로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그거 그냥 오로지 내 개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작동을 해서 이제 그 금융에 대한 신뢰는 공개된 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 거기서 참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은 그 공개된 소스를 보고 개인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참여한 개인들이 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아마 이제 좀 이제 정부나 뭐 관계기관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텐데 규제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건 규제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이제 가장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금융이 작동하는데 피해자들이 양산이 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는 이제 그 블록체인 산업의 숙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소비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용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뭐 정부나 규제기관의 숙제이기도 한데 사실 이 숙제를 풀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그러니까 현상을 정확하게 봐야 진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은 뭐냐? 규제기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것도 일국 내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작동하고 있다. 요거는 우리가 현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대책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요게 가지고 있는 함의는 말씀드린 대로 순수 디지털 금융 모델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모델들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거다. 개발자와 서수의 관리자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사용자인 형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금융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위협적이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먼저 인지하고 먼저 대처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이제 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근데 어차피 닥쳐올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감출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동화된 금융이 등장을 해서 중개인 역할이 최소화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개별 국가의 관할을 벗어나는 글로벌 금융 산업이 등장을 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저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헤지 펀드들이 이제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돈이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거를 강하게 하면 컨트롤할 수 있었거든요. 뭐 심지어 내쫓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2016년까지는 비트코인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다가 17년인가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은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디파이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얘가 뭐 사고가 많이 터지고 뭐 너무 사행성인 것 같고 뭐 수익이 뭐 1000배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미쳐서 뭐 이렇다고 이거를 사행성이라고만 간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책이나 규제기관 동향을 좀 보면 일단은 관망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직접적인 규제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단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이해하는 중이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보고서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이제 그냥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직접적인 규제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규제를 하기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적당한 규제 방법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CBDC 쪽을 밀면서 이제 암호화폐는 좀 이제 계속 좀 통제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미국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고 봐요. 그래서 탈중앙화 메인넷을 수용하는 전략을 채택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통화감독청에서 탈중앙화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이제 이미 발행된 USDT나 USDC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을 했고요.
그리고 은행이 발행하는 것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하는 것을 허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비자가 이제 스테이블코인 USDC를 공식적으로 이제 결제 수단으로 쓰겠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각 그 기관급의 금융사들이 지금 그 비트코인을 비축하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됐고, 예,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뭐 한편으로는 강하게 규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문을 열어주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특히나 그 탈중앙화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 줬다는 거는 저는 그 정책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국이 CBDC를 막 하는데 이 중국 CBDC를 만약 우리나라가 쓴다고 하면 CBDC 인프라를 우리나라에 깔아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는 그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디지털 달러 발행해서 우리 이더리움에서 발행한 걸로 달러를 쏠 테니까 너네 받아 라고 하면 한국에서 그냥 받으면 되거든요. 이더리움 수수료만 내면 되거든요. 예, 그러면 디지털 달러를 글로벌로 확장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예, 그냥 전 세계 지금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퍼블릭 네트워크를 수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우리나라가 그 앞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할 때 좀 깊게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이제 다시 던지고 싶은 질문은 탈중앙화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이미 만들어졌고 작동하고 있고, 예, 물론 이제 삐그덕거리면서 작동하고 있지만 작동하고 있고, 예,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숙제로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혁신 금융에 대해서 뭐 국내외 동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함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정명산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